애 떨어지는 게 뭐 대수야? 유산은 흔한 거래. 너무 유세 떨지 마. 임신 7개월 수술대 위에서 금쪽 같은 아이를 잃은 날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빈손으로 병실에 들어와 위로는커녕 그 잔인한 말 한마디를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여보, 제발. 나 너무 무서워. 이번 한 번만 여행 취소하고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야, 박은채. 항공권 환불도 안 되는데 생돈 난리라고? 우리 엄마 아빠 환갑기념 여행인데 네가 망칠 거야? 다음날 새벽 남편은 보란듯이 캐리어를 끌고 시부모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5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혼자 앓으며 버틴 집. 그 사이 남편의 카톡 프로필은 에펠탑 앞에서 시부모와 환하게 웃는 사진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하지만 2주 뒤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은 과연 어떤 광경을 마주했을까요? 피눈물 흘리던 며느리의 처절하고도 짜릿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그날도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임신 7개월, 배 위로 차가운 젤을 바르는 간호사의 손길이 익숙하게 느껴졌죠. 초음파 화면에 아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누르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은채 씨. 의사 선생님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아기 심장 박동이 잡히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진료실 의자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렸죠. 간호사 2명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고 곧바로 수술실로 이송됐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 천장의 형광등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배 위에 올린 손에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7개월 동안 저를 발로 차며 인사하던 아이가 더 이상 거기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인데 우리 애기가. 아이 참, 나 지금 바빠. 우리 엄마 내일 여행 가시잖아. 짐 싸는 거 도와드리러 쳐가. 아니, 본가 와 있어. 내일 들을 테니까 이따 전화해.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준혁아. 그 가방 말고 제일 큰 거 가져와라. 유럽 가서 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작은 걸 들고 난리니? 그리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옆 침대에 있던 중년 여성이 쯧쯧 혀를 차며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새댁. 수술했다면서 보호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네? 남편 없어? 아, 일이 바빠서요. 곧 올 거예요. 저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준혁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읽음 표시만 뜬 채 아무런 답이 없었죠. 이 병원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던 날 준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꽃다발도 과일 바구니도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죠. 야, 박은채.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의사가 그러는데 유산은 요새 흔한 일이래. 그러니까 너무 유세 떨지 말고 자책도 하지 마. 알았어? 준혁이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번 여행 취소하고 그냥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이 항공권이 얼마짜린데 환불도 안 된다고.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 아버지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1년 전부터 공들인 여행이야.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안 가? 아이를 잃었어. 우리 자식이 죽었다고. 그런데 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준혁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쓰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오냐? 너 괜히 나 붙잡아서 사람 마음 무겁게 하지 말고 퇴원하면 집에서 잠이나 푹 자. 어차피 나 있어봐야 서로 피곤하기만 하지. 혼자 쉬는 게 훨씬 나아.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은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준혁이 나간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술 5일째 퇴원 수속을 밟는 저에게 병원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채 씨, 아기 장례 절차를 안내해 드려야 해서요. 화장 후 낙골당에 안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건네는 서류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를 보내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마치 남의 일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죠. 퇴원 다음 날 새벽 거실 쪽에서 드르륵 드르륵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기를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출발해요. 공항에서 봬요. 아유,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은채요? 걔는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신나게 놀다 와요. 과당,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 5년 동안 나는 이 사람에게 뭐였을까? 혼자 남은 집은 준혁이 어질러 놓은 옷가지와 여행 가이드북으로 어수선했습니다. 복도 끝에 아기 방이 보였습니다. 하늘색 벽지, 반쯤 조립한 아기 침대, 제가 직접 고른 곰 인형.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3번이나 반복한 끝에 저는 문을 열지 못하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흘을 거의 먹지도 씻지도 못한 채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지수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은채야, 소식 들었어. 몸은 좀 괜찮아? 너 연락 안 돼서 걱정돼. 답장을 쓰려다가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화면을 껐습니다. 나흘째 냉장고를 열었더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와 바짝 마른 반찬통 뿐이었습니다. 물만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소파에 누웠죠. 핸드폰을 켜니 준혁의 카카오톡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시부모와 나란히 서서 이빨이 다 보이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닷새째 누군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까지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4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언니 은하였습니다. 은하는 푹 꺼진 제 눈과 갈라진 입술, 해골처럼 쭈그러든 제 몸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은채, 너 꼴이 이게 뭐야? 너 사람 맞니? 이게 지금 산 사람 몰골이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덥석 안았습니다. 따뜻한 언니의 품 안에서 5일간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고모한테 전화 받고 달려왔어. 너 나랑 싸우고 4년이나 소식 끊더니 결국 이 꼴 보려고 그랬니? 이 미련한 가시나야. 언니가 뻔뻔해도 어떡해. 내 동생이 죽어간다는데. 은하가 제 등을 팡팡 때리며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하는 저를 소파에 앉힌 뒤 돼지우리 같은 집안을 걷어붙이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빨래를 세탁기에 쳐넣고 쓰레기를 싹 비우고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한가득 사왔습니다. 은하가 집을 치우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년 전 부모님 제사 문제로 전화기에 대고 언니한테 모진 말을 퍼부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애꿎은 언니한테 다 쏟아냈던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은하는 그런 과거에 대해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은하가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 식탁에 놓았습니다. 5일 만에 처음으로 갓 지은 밥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언니, 준혁이 시부모님이랑 유럽 여행 갔어. 나 수술하는 날 짐 싸고 있더라.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마누라가 뱃속에 자식을 잃고 수술대 위에 있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여행을 가? 그것도 온 식구가 다 같이? 이게 사람 새끼니? 짐승도 제 새끼 죽으면 그렇게는 안 해. 언니의 불호령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상황이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식사 후 은하가 제 핸드폰을 뺐다시피 가져가 준혁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스위스 호수에서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는 사진, 스테이크를 썰며 낄낄거리는 사진, 명품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기세등등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 사진까지. 시어머니가 올린 글에는 우리 효자 아들 덕분에 호강한다.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가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은채야, 똑똑히 봐라. 이게 내 남편이고 내 시댁 식구들이다. 너 혼자 지옥에서 피눈물 흘릴 때 저 인간들은 내 아기 목숨값으로 고기 썰고 와인 마시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응. 언니. 그 대답 한마디가 방 안에 무겁고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은하가 거실에서 잠든 사이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푹 꺼진 눈, 허옇게 일어난 입술, 볼이 쑥 들어간 해골 같은 여자. 5년 전 결혼식 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웃던 그 은채는 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며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박은채, 정신 차려. 네가 죽어야 저 인간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니? 아니, 절대 아니야. 은하가 찾아온 다음 날부터 준혁에게서 이틀에 한 번꼴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밥은 먹어? 딱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매번 응, 괜찮아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준혁의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죠. 바르셀로나 성당 앞에서 시부모와 찍은 사진이 새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에 제 자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깨달으며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은하는 일주일간 제 곁에 머물며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준혁이 돌아오면 이야기해 볼게.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은하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식탁 위에 자기 집 열쇠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두고 갈게. 필요할 때 써. 은하가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된 집에서 저는 은하가 채워놓은 냉장고의 반찬을 하나씩 꺼내 먹으며 버텼습니다. 밤이 문제였습니다. 위층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기 방 쪽에서 나는 소리로 착각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텅 빈 복도가 저를 맞았죠.
약국에서 산 수면 보조제 없이는 새벽을 넘기기 어려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지 열흘째 병원 사후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다시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았는데 양쪽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웃고 있는 임산부들이 보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면서 공기가 목구멍에서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대기실을 뛰쳐나왔습니다. 1층 로비 구석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죠.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떠서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저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숨이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 3층 상담센터의 윤재민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쉬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로비 안내데스크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3층에 심리상담센터가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직원이 건넨 상담센터 안내 전단지를 받아들었지만 저는 그걸 가방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나한테 상담까지 필요한 건가?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대학 졸업 전시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이 제 작품 앞에 서서 말했었죠. 은채야, 너는 꽃에 감정을 담는 재주가 있어. 그 기억이 스치자마자 결혼 직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덮어씌웠습니다. 시집 온 여자가 무슨 꽃장사야. 집안 살림이나 잘해.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귀국한다. 공항 픽업은 괜찮고 집에서 보자. 마침표까지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돌아오면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줄까? 그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현관 앞 조명을 켜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결혼 앨범을 꺼내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속 준혁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5년 전 맞선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첫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순한 여자가 좋더라. 그 말이 지금에서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고 뒤에 시부모가 면세품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어둡냐? 환기도 안 했어? 시아버지는 유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여행 사진을 넘겨봤습니다. 저는 준혁의 팔을 잡고 침실로 갔습니다. 2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지금 엄마 아빠 계시잖아. 나중에 이야기하자. 준혁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채야, 이제 몸 추스르고 다음을 준비해야지. 나이가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면세품 가방에서 화장품 하나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사왔어. 좋은 거야. 시부모가 돌아가기 전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이번 일로 너무 축 처져 있으면 준혁이가 지쳐. 남편 기분 맞춰주는 것도 아내가 할 일이야. 시아버지가 현관 쪽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분명 들렸을 거리였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인 채 현관에서 시부모를 배웅했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드는 준혁 옆에 서서 저는 입꼬리를 겨우 올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운 준혁은 5분도 안 되어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주를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혼자 버텨낸 퇴원,
사회복지사와 진행한 아이의 장례, 아기 방 앞에서 주저앉았던 밤, 5일간의 어둠, 은하의 방문 병원 로비에서의 공황. 이 사람들에게 제 고통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마침내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만 마시며 준혁을 기다렸습니다. 준혁이 눈을 비비며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밥 안 했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출근 늦겠다. 저녁에 하자. 준혁이 넥타이를 매며 현관을 나갔습니다. 그 저녁 준혁은 팀 회식이라며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 곧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몸은 좀 어때? 다음 계획은 세워야지. 나이를 생각해. 어느 날 빨래를 개다가 준혁의 바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여행 중 면세점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수술대에 누워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품목은 명품 스카프 하나, 벨트 하나. 시어머니에게 사준 스카프, 시아버지에게 사준 벨트.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위 캐리어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서랍에서 통장과 인감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3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이것이 지금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캐리어를 펼쳐놓고 옷을 넣는데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준혁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펼쳐진 캐리어와 옷가지를 보더니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뒤에 서 있던 여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친동생 박선영이었습니다. 준혁이 어릴 때부터 이모라 부르던 사이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시어머니가 제 낌새를 눈치채고 미리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박선영이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 씨, 이 집은 시어머니 명의예요. 혼인 기간 동안 재산 관계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냐? 체면이란 게 있잖아.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나갈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선영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가는 건 자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은채 씨 쪽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넘게 멍하니 캐리어를 바라봤습니다. 짐을 풀어야 하나, 계속 싸야 하나. 박선영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면세점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술 당일 날짜, 명품 스카프, 벨트. 저는 다시 캐리어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퇴근한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나가겠다는 게 무슨 소리야? 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해? 그 영수증 봤어? 내가 수술 받던 날 당신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있었으면 아이가 살았겠어?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저를 이어주던 마지막 실이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캐리어 하나와 서류 가방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은하가 두고 간 열쇠로 언니의 원룸 문을 열었습니다. 은하는 새벽에 열쇠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불을 꺼내 바닥에 펴주었죠. 저는 그 좁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하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결심과 현실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전업주부 5년 경력은 텅 비어 있었고 적금은 전부 준혁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 캐리어에 넣어온 300만 원짜리 통장 하나뿐이었죠. 은하가 지인을 통해 알아본 소식은 더 나빴습니다. 시어머니 쪽 변호사 박선영이 주변에 흘리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채 쪽이 유책이니까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어. 은하가 전해준 그 말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맨몸이었습니다. 은하의 원룸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화훼학 전공이라는 이력서 한 줄이 5년이라는 공백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플라워 카페, 화훼 도매시장 보조직에 지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죠. 한 도매시장 사무실에서는 제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아예 일을 안 하셨네요. 면접장을 나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5년간 아내, 며느리라는 이름 말고 제 이름 석자로 쌓아온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 은하가 노트북을 들고 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내 번역 일 보조 좀 해줄래? 서류 정리하고 용어집 만드는 거야. 많지는 않은데 일당 줄 수 있어. 소액이었지만 며칠 뒤 은하가 봉투를 건넸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노동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은하가 담담하게 말하며 노트북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 준혁은 제가 진짜로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생활에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고 했죠. 준혁이 은하에게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은하가 전화를 받자마자 잘라버렸습니다. 동생한테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그러자 준혁이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시어머니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하가 번역 미팅으로 집을 비운 사이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네가 나간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준혁이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 조용히 돌아오면 없던 일로 해줄게. 미안함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가방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상담센터 안내 전단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이 가능할까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하가 돌아와 화장실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또 그랬어? 오늘 상담 예약했어. 은하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하는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원룸 작은 창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오랜만에 핸드폰 알람을 오전 9시에 맞췄습니다. 5년간 준혁의 출근 시간에 맞춰 새벽 6시로 고정해 두었던 알람을 바꾸는 건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제게는 무언가가 달라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병원 3층 심리상담센터 앞에 섰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10분을 서성거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2번,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듯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잃었는데 남편이 여행을 갔어요.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닦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재민이 티슈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우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동안 못 우셨으니까요. 첫 상담 이후 일주일에 2번씩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재민은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 은채 씨, 그건 주변 사람들이 씌운 틀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상담이 이어질수록 5년간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지워왔는지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3주째 재민이 물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취업 준비하셨다고 했죠. 왜 그만두셨어요? 시어머니가 살림에 집중하라고 하셔서요. 운전면허 학원은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무슨 면허냐고. 친구 모임은요? 준혁이 가정에 소홀하다고 해서 안 나갔어요. 재민이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은채 씨, 지금 말씀하신 것들 하나하나가 따로 보면 사소해 보이죠. 하지만 모아서 보면 하나의 구조입니다. 은채 씨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긴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4번째 상담에서 재민이 말했습니다. 뭔가 손으로 하는 일을 시작하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대학 때 꽃 다루는 게 좋았어요. 그럼 왜 안 하세요? 결혼하면서 접었으니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 걸렸습니다. 접은 게 아니었습니다. 접게 된 거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포트폴리오 파일이 아직 인터넷에 남아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 주말 은하의 노트북을 빌려 졸업작품 사진을 열었습니다. 직접 만든 부케와 화환 사진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에 힘이 있었고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은하가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이거 되게 잘하네. 왜 안 했어? 다시 해볼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게 진심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번역일로 알게 된 사람 중에 플라워 공방을 운영하는 한소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45, 이혼 후 혼자 공방을 일군 사람이었죠. 은하의 소개로 소정 대표를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소정 대표가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손부터 움직여봐요. 무급이었지만 공방 보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꽃줄기를 잘랐습니다. 가위가 줄기를 자르는 소리, 손끝에 닿는 싱싱한 촉감, 잊고 있던 감각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되살아났습니다. 공방 첫날 장미 가시를 제거하다 손가락을 찔렸습니다. 피가 맺히는 걸 멍하니 바라보는데 소정 대표가 반창고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꽃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 옆에 있던 수강생 민지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첫날 3번이나 찔렸어요. 저는 그 웃음에 따라 웃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공방에 다닌 지 2주가 지나자 소정 대표가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전공자는 달라. 이번 납품 작업 좀 맡아볼래요? 오전에는 공방에서 꽃을 다루고 오후에는 은하의 번역 보조를 했습니다. 소정 대표가 건넨 납품 대금은 적은 돈이었지만 내 이름으로 번 꽃 작업의 첫 수입이었습니다. 그 무렵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짜로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2글자만 보냈습니다. 그래. 준혁이 당황한 듯 연이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한 줄로 끊었습니다. 할 이야기는 법적 절차로 할게. 은하의 도움으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도현 34살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유산 직후에 남편이 가족여행을 떠난 거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5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가정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대 쪽 변호사가 위자료를 역으로 청구한다는 건 근거가 약합니다.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증거를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유산 당일 진료 기록, 준혁의 출국 날짜,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역. 저는 그날부터 5년치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씩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직도 임신이 안 되냐? 준혁이 반찬 투정한다는데 요리 좀 배워라. 명절에 내 집안은 안 오는 게 낫겠다. 하나하나 다시 읽으며 캡처할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것들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5년간의 압박이었다는 걸 이제는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공방에 다닌 지 한 달이 됐을 때 소정 대표가 물었습니다. 은채 씨, 독립해서 작은 꽃집 열 생각은 없어요? 돈도 없고 신용도 없는데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경력이 끊긴 여성들한테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대 2천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고 반년 동안 경영 교육도 해줘요. 그날 밤 은하의 원룸에서 사업계획서라는 걸 난생 처음 써봤습니다. 쓰다가 구기고 구기다 다시 펴고를 반복했습니다. 매출 예상이 막히면 소정 대표에게 전화하고 가게 임대료가 궁금하면 은하와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같은 시기 시어머니가 준혁을 들들 볶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돼. 체면을 생각해. 준혁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길게 썼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모호한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가슴이 흔들리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마지막 장에 가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다시 봄. 은하에게 보여주자 은하가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좋다. 너답다. 이도현 변호사와 이혼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서로 합의하면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혁 씨가 안 받아들이면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재산 문제는 이혼하고 나서 따로 소송할 수도 있고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방과 번역 보조, 밤에는 사업계획서와 증거 정리. 하지만 한쪽이라도 놓으면 전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 3주가 지난 어느 오후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선정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은하의 원룸 책상 앞에서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됐어. 야, 진짜? 은하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 전 병원 침대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던 날, 지금 이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 슬픔이 아닌 이유로 흘리는 첫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었고, 반년 동안 경영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 모아둔 300만 원, 은하에게 빌린 200만 원, 거기에 대출금을 합쳐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에서 반지하 8평짜리 공간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부동산 계약서에 서은채라는 이름을 적을 때 펜을 쥔 손끝이 떨렸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벅참이었습니다. 은하, 소정 대표, 민지, 이렇게 넷이서 2주 동안 밤낮으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소정 대표가 벽 색깔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꽃이 돋보이려면 벽은 무채색이 나아요. 민지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겠다며 가게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았고, 은하는 번역 작업 틈틈이 간판 디자인을 만들어줬습니다. 반지하라는 약점을 가리기 위해 입구에 계단 모양 화분대를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꽃이 먼저 보이도록요. 간판이 걸리는 날, 저는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다시 봄. 소정 대표가 축하 화분을 보내왔고, 재민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개업 전날 밤,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았습니다. 꽃 향기 대신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이곳이 내 자리라는 감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개업 첫 주 손님은 하루에 2~3명이었습니다. 셋째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녀 생일인데 예쁜 거 하나 해줘. 5,000원어치. 저는 10,000원짜리 꽃다발을 만들어 5,000원만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꽃다발을 받아들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참 예쁘다. 또 올게.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개업 2주째, 민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꽃집 사진이 동네 맘카페에 퍼지면서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카페 온도의 사장 김태윤이 가게를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매주 테이블 꽃을 정기적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고정 거래처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온전히 제 힘으로 벌어들인 첫 안정적인 수입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겨우 월세와 재료비를 맞추는 수준이 됐습니다. 소정 대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첫 달에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밤마다 매출 장부를 펴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출 갚을 돈, 은하에게 빌린 돈, 다음 달 재료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준혁과 시어머니에게 매달려 살던 5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개업 한 달 후 재민과의 마지막 정기 상담이 있었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상담은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저는 상담실 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무렵 이도현 변호사가 준혁 쪽에 이혼 의사를 공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준혁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이 제가 정리한 증거들, 유산 당일 진료 기록, 그날 준혁의 출국 기록,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상대 쪽에 보여주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본인에게 더 불리해진다는 걸 깨달은 준혁이 합의 이혼에 응하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오후 꽃집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꽃에 둘러싸여 앞치마를 두른 채 일하고 있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어떤 꽃 찾으세요? 저는 손님을 대하듯 물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의자에 앉은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혼 조건 합의서 서명하러 왔어. 근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당신이 면세점에서 쇼핑하던 그날 나는 수술대 위에서 우리 아이를 보내고 있었어. 그게 답이야.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다는 걸 안다. 나도. 저는 펜을 준혁의 손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용서도 아닌 어떤 담담한 것이 가슴에 찼습니다. 문을 닫고 카운터 뒤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합의서 제출 후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한 달의 기다리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법원에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시어머니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따로 소송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녁 은하가 케이크를 들고 꽃집에 왔습니다. 축하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그냥 오늘을 기억하자. 소정 대표와 민지, 카페 사장 태윤까지 모여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꽃집 안에 울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남아 있었고 꽃집도 겨우 본전을 맞추는 수준이었습니다. 월세와 재료비의 대출 상황까지 빠듯했죠. 무엇보다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끔 새벽에 하늘색 벽지에 아기방 꿈을 꾸면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다시 본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며 오늘 하루도 버텨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3주가 지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쓸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은아 씨 보호자 되시나요? 가위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네, 동생인데요. 환자분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굳어버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밖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7개월 전 아이를 잃고 텅 빈 병실에서 혼자 깨어나던 그때의 공포가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에 소정 대표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떨리는 손가락으로 겨우 5글자를 쳤습니다. 언니가 사고 났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간호사가 비닐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은하의 핸드폰과 피 묻은 소지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깨진 핸드폰 화면 사이로 배경화면이 보였습니다. 꽃집 간판 아래에서 찍은 우리 자매의 셀카였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서 뇌에 출혈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도 의식이 돌아올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정 대표가 달려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기다려줬습니다. 새벽 3시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출혈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일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은하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7개월 전 새벽에 제 앞에 이불을 펴주던 사람이 지금 저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3일을 병원 복도에서 보냈습니다. 긴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자판기 커피로 버텼습니다. 소정 대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꽃집은 내가 지킬 테니까 너는 거기에만 집중해. 민지도 교대로 가게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숫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꽃집 월세, 재료비, 대출 상환금은 제가 없어도 빠져나가고 매출은 반 아래로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거기에 은하의 수술비와 중환자실 입원비가 매일 쌓이고 있었습니다. 겨우 세워놓은 것들이 다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고 3일째, 은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간호사를 불러 확인하니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쉽지 않았습니다. 왼쪽 다리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재활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겁니다. 언니가 살아있다는 안도와 앞으로의 긴 길이 동시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은하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저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은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내가 다 할게. 병실을 나오자마자 현실이 쏟아졌습니다. 중환자실비 청구서, 꽃집 월세 납부일, 재산 분할 소송 비용. 병원 계단통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병원비가 쌓여가는 밤 소정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단골분들한테 상황을 알리고 기념일이나 행사에 쓸 꽃다발을 미리 주문받아서 돈을 먼저 받는 건 어떨까? 카페 사장 태윤도 인스타그램에 꽃집 사정을 올려줬습니다. 동네 주민 몇 명이 미리 주문을 넣어줬습니다. 고마웠지만 그 돈으로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주에 이도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 분할 소송에서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결혼 기간 동안 제공한 주거 비용을 돌려달라고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이 사람들이 저를 놓아주지 않는 건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기어올랐습니다. 은하의 사고와 시어머니의 소송이 겹친 그 주 꽃집에서 꽃다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에서 꽃이 떨어지는 게 보였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소정 대표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영양이 부족해서 쓰러지신 겁니다. 이대로 가시면 환자분이 먼저 쓰러져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또다시 병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입원실에 누워 있는데 재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소정 대표에게 상황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상담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민이 사고 피해 가족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안내와 상대 보험사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그 목록을 하나하나 읽으며 아직 제가 쓸 수 있는 제도가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입원 이틀째 민지가 문병을 왔습니다. 매출 정리표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카페 온도 납품은 소정 대표님이 품질 맞춰서 하고 있고 미리 들어온 주문도 있어요. 당장 가게가 망하진 않으니까 지금은 몸이랑 은하 언니만 생각해요.
그 종이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없는 동안에도 이 사람들이 가게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걸 그때야 배웠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은하의 병실로 갔습니다. 은하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네가 환자 같다. 실은 나도 입원했다 왔어. 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까지 쓰러지면 안 돼. 제발 무리하지 마. 7개월 전 새벽에 제 앞에 이불을 펴주던 그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혼자 짊어지는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꽃집 카운터에 앉아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재민이 보내준 복지 지원 목록, 이도연의 소송 대응 메모, 소정 대표의 가게 운영일지, 민지의 매출 정리표.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저를 도우려는 사람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은하의 사고는 상대가 신호를 어긴 거니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 치료비를 먼저 내달라는 절차를 시작했고 이도연에게는 시어머니 쪽 소송 대응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꽃집 운영은 주 3일은 소정 대표와 민지가 교대로, 나머지 4일은 제가 맡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게 불을 끄기 전 내일 은하 병실에 가져갈 꽃을 골랐습니다. 흰색 리시안 셔츠를 한 다발 포장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 둘 다 살아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방법이 있을 거야. 은하의 사고 한 달 후 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소정 대표와 민지가 주 3일 교대로 꽃집을 맡아줬고 제가 없는 날에도 인스타그램으로 예약 주문을 받아 당일 배송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매출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험 문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가 같은 공단 동료 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처음에 내민 합의금은 수술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였습니다. 이 금액은 말이 안 됩니다. 후유증 진단서하고 앞으로 필요한 재활 비용을 산정해서 다시 협상해야 해요.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서류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7개월 전이었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증거를 모으고 서류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운 뒤였으니까요. 은하의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병원에 가서 은하의 물리치료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은하가 왼쪽 다리를 움직이려 할 때마다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또 악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에 싱싱한 꽃 한 다발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언니, 이 꽃 시들기 전에 걸어서 나가자. 은하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재활 3주째, 은하가 처음으로 보조기구를 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두 손으로 기구를 움켜쥐고 몸을 일으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은하가 바닥에 손을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만 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7개월 전 공방에서 처음 꽃 가위를 쥐던 제 손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은하의 사고 2달째 재산 분할 소송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맞은편에 시어머니와 박선영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 씨는 가정의 의무를 저버리고 집을 나간 겁니다. 이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산 당일 진료 기록, 그날 저녁의 출국 기록, 시어머니가 보낸 전화 녹음,
그리고 제가 5년간 모아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자료를 하나하나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가출이 아니라 피난입니다. 재판부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청구한 주거 비용 반환은 기각됐고 제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법원 계단에 서서 한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년간 부정당했던 것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항소 안 할게. 엄마한테도 내가 말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서로 인생에서 내려놓자. 준혁이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법원 정문을 나갔습니다.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가 입금된 날 가장 먼저 은하의 병원비 중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을 정산했습니다. 꽃집 밀린 월세를 내고 은하에게 빌린 2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남은 돈은 대출 일부 상환과 가게 운영 자금으로 나눴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급한 불은 다 껐습니다. 교통사고 보험 합의도 마무리되면서 은하의 재활 비용이 보장됐습니다. 양쪽에서 조여오던 압박이 동시에 풀렸습니다. 그날 밤 꽃집 카운터에서 처음으로 매출 장부 대신 꽃다발 아이디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은하의 사고 3개월째 물리치료실에서 은하가 보조기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저와 물리치료사가 동시에 박수를 쳤습니다. 은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우 세 걸음에 이 난리야?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은 주에 꽃집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처 웨딩홀에서 주말 결혼식 테이블 장식을 맡아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소정 대표와 민지까지 총출동해서 밤새 작업했습니다. 납품을 마치자 웨딩홀 쪽에서 정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이 계약 하나로 꽃집에 매달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소정 대표가 와인을 한 병 들고 왔습니다. 민지와 셋이서 꽃집 바닥에 앉아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정 대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이혼하고 처음 대량 주문 받았을 때 밤새 울면서 만들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도현 변호사가 소송 마무리 서류를 전달하러 꽃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넸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에 정의가 있었어요. 이도현이 화분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은채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은하의 사고 4개월째, 은하가 보조 목발로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꽃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 세간을 옮겨 놓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은하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다시 걷는다. 7개월 전 새벽에 내 앞에 이불 펴준 사람이 언니잖아. 은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꽃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정 대표, 민지, 카페 사장 태윤, 그리고 안부를 전하러 온 재민까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눴습니다. 재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채 씨, 제가 유산 후 상실을 겪은 분들을 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참관인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아직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볼게요. 저는 잔을 들며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임신 7개월의 배를 어루만지며 아기 방을 꾸미던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는 여전히 가슴 한쪽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새로 채워진 것들이 저를 서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봄 아침이었습니다. 꽃집 다시 봄이 문을 연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죠. 저는 문 앞에 걸 작은 화환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1년 전 페인트 냄새 가득한 텅 빈 반지하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던 그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유리문에 앞치마 차림의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정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내 실력이면 플라워 클래스 열어도 돼. 경력이 끊긴 여성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를 기획했습니다. 소정 대표가 처음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술보다 먼저 꽃을 만지는 즐거움을 알려주는 수업으로요.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올렸더니 이틀 만에 6자리가 다 찼습니다. 첫 수업날 참가자들이 서툰 손으로 꽃줄기를 자르고 리본을 묶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좋아하는 일을 접고 살았거든요. 오늘 꽃을 만지면서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1년 전 소정 대표의 공방에서 5년 만에 처음 꽃줄기를 잘랐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후에 은하가 꽃집에 들렀습니다. 목발 없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업 뒷정리를 하고 있던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4년간 연락 끊었던 언니가 내 꽃집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줄은 나도 몰랐지. 은하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꽃집 정리를 마치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혁에게서 오랜만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 아이 기일이라 꽃을 보내고 싶은데 어떤 꽃이 좋을까?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처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의 존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여러 가지가 뒤섞였지만 답을 보냈습니다. 하얀 카네이션이 좋겠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이를 잃은 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혼자 꽃집에 남았습니다. 하얀 카네이션을 골라 작은 다발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버스를 탔습니다. 1년 전 퇴원 직후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아이를 안치했던 납골당이었습니다. 한 번도 직접 찾아가지 못했던 곳이었죠. 납골당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1년 넘게 하지 못했던 인사를 겨우 꺼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잃고 많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섰어. 재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도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슬픔을 다른 형태로 안고 가는 시작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꽃집이 있는 골목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1년 전 은하의 원룸 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했던 그 밤. 재민이 제안했던 자조 모임에 참관인으로 참석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각자의 상실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아픔만이 유일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은 날 남편과 시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첫 문장을 꺼내기까지 1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상처가 누군가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주말, 꽃집 앞에서 은하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목발이 없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 나왔다가 들렀어. 뒤따라 소정 대표와 민지가 도착했고 태윤이 커피를 들고 합류했습니다. 꽃집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봄 햇살을 받았습니다. 은하는 다시 번역 일을 시작했고 소정 대표는 두 번째 공방을 계획하며 제게 꽃다발 디자인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민지는 다시 봄의 정식 직원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1년 반 전 텅 빈 집 소파에 웅크리고 있던 제가 이 인연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가게 셔터를 내리기 전에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제가 직접 칠한 벽, 소정 대표가 선물한 첫 번째 화병, 은하가 퇴원 기념으로 써준 손글씨 액자, 민지가 찍어준 개업 첫날 사진, 태윤이 보내온 첫 정기 주문서. 이 작은 공간에 쌓인 시간들을 천천히 눈으로 훑었습니다. 카운터 서랍을 정리하다 맨 아래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병원 상담센터 안내 전단지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과호흡을 하던 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던 그날, 이 전단지 한 장에서 시작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버리지 않고 서랍 맨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셔터를 반쯤 내리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그 밤 은하의 원룸창 너머로 보이던 가로등 불빛이 겹쳐졌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옳았어. 버텨줘서 고마워. 셔터를 완전히 내리고 잠금 장치를 잠갔습니다. 주머니에서 꽃집 열쇠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1년 반 전 은하가 식탁 위에 두고 간 원룸 열쇠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건네준 열쇠로 문을 열었고 이제는 제가 만든 공간의 문을 제 손으로 잠그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봄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골목 끝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은하의 원룸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언니와 함께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기꺼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서 있어주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서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당신의 봄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